안녕하세요. 휴넷 에듀토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 다이브드 디지털 러닝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유할 이런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디지털 러닝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네 가지 정도 지금 디지털 러닝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첫 번째가 바로 언택트 러닝입니다. 비대면 시대에서 어떻게 학습 방법을 디지털화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건데 어떻게 접근하신가가 되게 좋은지 휴넷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동안의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성과로 이어지는 게 결국 HRD의 과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러닝 인더 워크프로라는 단어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학습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유튜브라든지 뭐 북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북이라든지 다양한 학습 경험들의 총합이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습 경험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이런 부분까지 한번 LXD라는 관점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어떤 일방향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최근에 자기주도 학습 환경에 디지털 환경 안에서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킬 건지,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자들을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택트 러닝인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오프라인 교육이 대부분 디지털화가 되게 많이 진행됐는데 결국은 이게 디지털화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니라 일단 미국 시장의 그림이거든요. 미국 시장의 그림 같은 경우는 2009년도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교육이 약 77%를 차지했습니다. HRD 분야에서요. 그런데 지금 2016년이 되니까 디지털화가 되게 진행되면서 32%까지 다운이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형식인 라이브가 13%,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26%까지, 즉 디지털화 방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디지털화가 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좀 덜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디지털 방식이 되게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디지털화, 그러니까 HRD 디지털화가 그냥 갑자기 코로나19로 터진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왔고 코로나19로 되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MS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가 올 4월에 얘기했던 2년 동안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19 때문에 2개월 만에 완성됐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의 오프라인 교육이 디지털화가 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어떻게 마이크로 러닝으로 변환할까, 아니면 라이브 러닝으로 변환할까, 아니면 플립 러닝으로 변환할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는데 결국은 상호작용의 필요성과 최신 컨텐츠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러닝이나 라이브 러닝이나 플립 러닝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또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했을 때 처방 자체가 매번 주사만 놓지 않습니다. 어떨 땐 주사를 놓고 어떨 때는 약을 투여하고 어떨 때는 입원도 시키고 어떨 때는 물리치료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방식들에 어떤 특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꾸준히 활용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이러닝을, 그리고 최신 이슈 같은 경우는 벌추얼 러닝을, 그리고 오프라인이 그래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꼭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는 플립 러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벌추얼 러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되게 많이 줌 때문에 줌이라든지 아니면 리모트 미팅이라든지 웹엑스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이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러닝 방식과 벌추얼 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싱크로너스라는 겁니다. 즉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닝이란 방식과 벌추얼 러닝이란 어떤 컨텐츠의 특성이 좀 다르게 형성됩니다. 이러닝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라이브 러닝, 그러니까 벌추얼 러닝 같은 경우는 강사의 모습도 나오고 학습자의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채팅창도 올라오고 그리고 화면도 공유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의사의 처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벌추얼 러닝과 이러닝의 어떤 장점이 어디가 더 우세하다라기보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추얼 러닝을 활용하실 때는 이러닝보다는 꼭 알아야 되는 교육, 그리고 내용이 좀 복합적일 때, 그리고 협업의 효과가 되게 중요할 때 되게 중요하다,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약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일단 비사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이거 전국구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어떤 빙수 같은 신상품 교육에 있어서는 그동안 했던 일정 자체는 그동안 모든 그 지점에 있는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지점 사람들 다 서울로 불러 올려서 일단 신상품 교육을 시키고 점원과 점주를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터지고 결국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결국 라이브 러닝을 채택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점주나 점원은 라이브 교육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어떤 비용적인 제약까지 없애면서 되게 좋은 반응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B사에서는 이렇게 라이브 러닝 스튜디오까지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왔고요. 그러니까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죠. 그리고 A생명사 같은 경우는 생명사들, 설계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험의 신상품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라이브 러닝,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실천했던 게 그동안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라이브 러닝으로 전환을 선택했던 거죠. 그 반응 역시 아이스크림 회사처럼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상품 교육을 라이브 러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라이브 러닝이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 현장 직무 교육과 상품 교육 중심으로 되게 빠르게 번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어떤 계층 교육까지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벌추얼 러닝에도 툴이 되게 많은데요. 뭐 줌이라든지 그다음에 웹엑스라든지 리모트 미팅이라든지 고투 트레이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게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떤 툴들이 되게 가능하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줌은 일단 가성비가 되게 좋고요. 특히 웹엑스 같은 경우는 가장 되게 완벽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약간 UI, UX가 불편한데 줌 자체가 웹엑스에서 나온 분들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웹엑스랑 되게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차원에서는 줌이 상당히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되게 어떤 상호작용이나 퀴즈나 이런 것까지 원하면 웹엑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전 추천됩니다. 그리고 또 국산이라든지 국내 어플리케이션 쓰고 싶다라고 하면 리모트 미팅이나 아마 구루미 같은 플랫폼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이런 툴들이 필요해요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사이트에서 잘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브레인스토밍 미팅을 할 때 보이스를 쓴다거나 웹캠을 쓴다거나 아니면 블랙아웃룸 즉 소그룹 토론방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게 좋다고 체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대한 토론, 라지 그룹 토론 같은 경우는 보이스라든지 채팅창을 쓰는 부분, 그리고 자그만 그룹의 토론 같은 경우는 소규모 토론방을 쓰는 부분, 이렇게 체크 리스트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면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은 지금 최근에 벌추얼 러닝이랑 벌추얼 클래스룸이랑 그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러닝이랑 웨비나라 불리는 것 같아 구분이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버추얼 클래스룸 자체는 인원이 좀 작고 그리고 학습 참여자 수가 좀 작고 상호작용이 되게 많이 일어날 때 버추얼 클래스룸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웨비나 같은 경우는 지금과처럼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어떤 상호작용이 좀 적을 때 약간 웨비나라 형식으로 불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라이브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휴넷에서 라이브 강의를 되게 위탁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 한 5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현장 직무 교육이 되게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 교육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계층 교육이나 이런 거보다 현장 직무 교육에 먼저 시도해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 강의 자체가 이게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한 50분 정도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는 좀 한 20%에서 30% 정도 좀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40분 정도 강의. 지금 저희도 지금 3, 40분 정도로 저희 줄였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자체를 좀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안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꼈고요. 그리고 강사의 라이브 스킬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지금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것들 이렇게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리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를 계속해서 집중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되면은 계속해서 학습자가 참여하게 만들고 학습자의 의견을 듣게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설계가 되면 되게 효과가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와 교담자 역할 배분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강사분한테 그냥 줌을 맡기고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강사분들이 처음에는 이분들은 주로 내용 전문가인데 처음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이게 왜 접속이 안 돼요? 클롬으로 접속 안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접속과 관련된 문제거나 아니면 약간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담당자가 같이 붙어줘서 이런 그 일상적인 교육 행정과 관련된 그 디지털상의 교육 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도움이 되게 필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교육 담당자와 강사 그리고 학습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세 주체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교육장이 있고 연수원이 있는데 벌추얼 러닝을 하려면 어떤 교육장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저는 바르코닷컴이라는 데서 좀 가져온 부분인데요. 그리고 일단 비대면 온리의 교육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혼합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뭐 1단계로 내려가면 1단계나 2단계로 가면 혼합 형식이 가능할 거고 2.5단계까지 올라가면 일단 혼합 형식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교육장도 한번 구성해내는 것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라이브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강의도 되게 많이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1인 스튜디오 형태로 한 사람이 되게 전송하는 쪽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을 좀 개편한다라고 하면 비대면 교육장 외에 라이브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러닝, 마이크러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스튜디오 그리고 비대면 교육장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플립 러닝인데요. 결국은 오프라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뉘앙스도 느끼고 토론도 하고 협력 학습도 하고 되게 다양한 효과적인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플립 러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방식인데요. 제가 되게 많이 자주 드렸던 설명인데 처음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플립 러닝의 단 한 가지 철학이 이거라는 거죠.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NTL 학습효과 피라미드인데요. 5%는 들으면 5%를 기억하고 말로 설명해보면 90%를 기억합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요. 결국 20배 정도가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플립 러닝은 뭘 해야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 효과가 높은 부분만 오프라인으로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토의해보고 실제해보고 말로 설명해보는 부분만 집중해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 플립 러닝의 백그라운드는 블룸의 텍소노미, 즉 학습 목표의 위계 구조인데요. 우리 HR들은 그동안 기억하고 이해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저는 교수님들한테 교육학을 배우면서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되게 하위 목표에 해당한다. 결국 진정한 교육자가 되려면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그런 교육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립 러닝의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플립 러닝 할 때는 되게 학습 목표가 상위 목표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자?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저희가 61개 플립 러닝 과정을 만들어서 현재 10,000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수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 모든 과정, 2016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모든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커리큘럼을 먼저 작성하고 교육 방식이 효과적인 부분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상위 목표만 색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프라인으로 남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프라인 교육을 다 디지털화 해야 돼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디지털 러닝으로 바뀐다라고 할 때 근데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HR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 오프라인부터 남기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오프라인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가장 학습 목표가 되게 상위 목표고 그리고 학습 효과가 되게 높은 것부터 남겨놓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HRD도 플립 러닝처럼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어떤 걸 남겨놓을 거냐, 그리고 오프라인을 반드시 고수할 거냐, 이런 부분부터 접근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학습 효과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고 디지털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 2.5단계가 되면서 셧다운이 됐죠. 완전 셧다운이 되면서 아예 그냥 모이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되게 빨리 이렇게 됐기 때문에 ATD 2020,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발표됐던 사례인데요. 어니스트 0에서는 일단 비대면 플립 러닝, 즉 온라인 사전학습은 온라인 사전학습 이러닝으로 그대로 하고요. 오프라인 실천학습을 라이브로 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원래 어니스트 영사의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인데 온라인 사전학습을 하고 자기 실습을 한 다음에 이걸 영상으로 올리는 케이스고, 그리고 라이브에서는 강사를 주도로 해서 학습자들끼리 이 강의 올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오프라인만큼의 만족도를 되게 유지하고 되게 비용과 공간적인 전략도 많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설계로서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프라인 요소들을 디지털 요소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학습자들이 피로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디오를 당겨서 넣을 수 있도록 과제 제출을 되게 쉽게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Q&A, 그리고 학습 몰입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지금 동료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디지털로 보강해주면서 이 학습 효과를 되게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M사 같은 경우는 유제품 회사인데요. M사 같은 경우는 팀장 리더십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플립 러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셧다운이 자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프라인 실천 학습을 하기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팀장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장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 오프라인 실천 학습을 라이브 실천 학습으로 바꾸자라고 변환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결과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셧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제2의 대안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비대면 플립 러닝 형식으로 실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휴넷도 최초의 스마트 훈련으로 비대면 플립 러닝 방식으로 온라인 이론 학습을 사전에 마이크로 러닝으로 봤고요. 그리고 실제 상호작용이나 협력 학습은 라이브로 되는, 즉 비대면 플립 러닝 형식으로 최초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스마트 훈련으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되게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떤 되게 코로나가 재활성화됐을 때 오프라인 교육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되게 추천할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CCAF 모델인데요. 이게 그 이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클 알렌의 주창한 모델입니다. 디지털 러닝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는 방식인데요. 결국은 컨텍스트와 액티비티, 챌린지, 그리고 피드백, 이걸 CCAF를 고려하라라는 건데요. 이게 옆에서 보이는 이제 버스 운전자들이 실제 운전 실습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만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컨텍스트, 관련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챌린지를 줍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턱을 지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그러니까 양떼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는다든가, 그러면서 실제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해본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온라인 강의가 전달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이 CCAF 모델을 활용을 계속 하려고 하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지금 사례에 든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마이크로 러닝이나 아니 이러닝으로 제작할 때도 이렇게 CCAF 모델을 좀 적용을 한다면 이러닝이라는 또 어떤 그런 일단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금 더 나은 학습 효과로 이끌 수 있다고 해서 이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 더 워크프로라는 단어인데요. 올해 ATD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단어라고 하면 저는 한 가지만 뽑으라면 ATD 올해 2월에 했던 TK, 그다음에 5월에 했던 버추얼 컨퍼런스 두 가지를 저희가 모두 갔는데 딱 한 가지만 뽑으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러닝 인 더 워크프로라는 거죠. 뭐냐면 그동안은 러닝 아웃 오브 워크프로를 해서 학습자들을 결국 업무 현장에서 빼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죠. 교육만 시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산업화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이 엄청 발달되고 모바일이 일반화된 시장에선 결국은 HRD가 디지털로 무장해서 러닝 인 더 워크프로, 학습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찰스 지랭스가 이렇게 실험을 하나 했죠. 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의 조사 결과 결국은 업무에서 가장 큰 배움의 경험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교육장이나 강의실이 아니라 결국 80%가 바로 업무 현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배움의 현장으로, 배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HRD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과거에는 교육을 하고 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교육으로 빼고 일로 돌아갔었는데, 물론 지금의 러닝 인더 워크프로 환경에서도 어떤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계층 교육, 꼭 필요한 기초를 닦는 교육은 업무 현장을 벗어나는 게 되게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러닝 인더 워크프로 안에 들어가서 워크플레이스 러닝을 하면서 또 실무를 하고 또 다시 깨닫고 다시 학습을 하고, 일과 배움을 되게 결합시키고 병합되도록 하는 것들이 이 러닝 인더 워크프로의 핵심 개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HRD 담당자가 그동안은 늘 먼슬리, 쿼털리, 이열리, 즉 연간 교육 계획을 잡고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잡고 이번 달은 뭐가 있어요라고 공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기별, 월별, 연별로 되게 주목했다면,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습자들의 학습 현황은 교담자의 어떤 사이클과 다르게 매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매일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키워드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결국 모멘트 오브 니즈 이론에 맞게끔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모셔와 갓프레드슨의 모멘트 오브 니즈 이론인데요. 결국은 HRD가 필요한 순간이 5가지인데, 뭔가 처음을 배웠을 때,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을 때, 알고 있는 걸 적용하려 할 때,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그리고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현재 HRD가 하는 건 뭐죠? 그냥 처음 배우는 것만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래의 부분이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HRD가 더 업무 현장으로 들어가서 러닝 더 워크프로 들어가서 디지털로 분석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툴은, 러닝 더 워크프로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은 결국 업무 현장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뺄 수 없다 보니까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죠. 결국 매크로 러닝,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은 기초를 잡아주고 처음에 어떻게 적응을 할 때 되게 중요하지만, 업무 현장으로 가서는 결국은 마이크로 러닝을 되게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러닝이 언제 효과적이에요? 라고 하면 3가지 정도만 가져왔는데요. 결국은 라이브 러닝과 좀 비슷하게 현장 영업 교육에 되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샘프라임이라는 마이크로 러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80% 이상이 땡땡마트 매장직, 땡땡기업 바리스타, 아니면 땡땡생명 영업 교육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교육들이 바로 현장 영업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활용하시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컨텐츠 제작에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땡땡푸드 영양사 레시피 공유 사이트는요, 마이크로러닝 사이트인데 결국은 영양사들이 학교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레시피들을 다 개인만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이크로러닝으로 직접 제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접속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죠. 결국 컨텐츠에, 현장 사람들이 요즘 컨텐츠를 엄청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되면 되게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활용하면 되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러닝 같은 경우는 팔로우업 교육, 즉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서 그냥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돌아가셔서 그냥 현장에 알아서 적용하세요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팔로우업 교육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가 되게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거의 4배 정도가 러닝 트랜스퍼, 즉 학습 전이를 일으킬 때 팔로우업 교육, 사후 교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이크로러닝이 사후 교육에 있어서 업무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활용, 즉 HRD 목표인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 쓰이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러닝은 꼭 학습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기억하고 활용시키는 데 써도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냉장고에 대해서 계속 청소가 되게 중요한 거를 계속 모바일상으로 리마인드 시켜준다든지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계량기에 전선 문제를 1, 2, 3, 4번으로 내서 이렇게 자기가 맞춰보는 겁니다. 퀴즈를 내가지고 맞춰보면서 다시 또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프랙티스, 계속 연습하게 만드는 거죠. 이번 프랙티스라고 성찰하게 하고 점수를 체크하게 하면서 모바일 앱상으로 자기가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현장에 활용하게 만드는 방식에서도 마이크로러닝, 즉 모바일 중심의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형 모델인데요. 결국은 딜로이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인의 학습자들이 하루 동안 HRD, 즉 학습에 투자할 시간이 4분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너무나 지금 구독 모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되게 구독하다는 거죠. 짧게 짧게 영상들을 구독하거나 아니면 짧게 짧게 글들을 구독하는 형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런 방식의 어떤 컨텐츠 소비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런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샘프라임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스킬이 필요한 것들을 하면 하루에 매일매일 한 5에서 7분짜리 영상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업무 현장이나 아니면 좀 쉬는 시간 때 잠깐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5분씩 꾸준하게 가랑비 옷 뜨듯이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구독 모델도 마이크로런이 되게 적합하다,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초로 스마트 훈련 구독 모델을 저희가 고용보험 환급으로 저희가 된 게 있고요. 여기는 마케팅 관련의 7개 스킬 중에서 2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이거를 2개에 대해서 뭐 디지털 마케팅이나 구글 어널티क्스라 선택을 하면 이걸 매일매일 구독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훈련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하루에 한 5천 원 정도만, 한 달에 5천 원 정도만 내면 이걸 구독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훈련을 활용한 노동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구독 모델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그럼 마이크로런을 어떻게 만들어요라고 하는데 2가지 모형이 있거든요. 일단 카라 토거슨의 마일 모형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셰넌 팁턴의 3D 모형인데 마일 모형은 성과 목표를 명확화해서 모니터링 조정 평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D 모형도 설계 개발 전달까지 이렇게 순환형 모델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이크로러닝이 애자일한 모형입니다. 즉 AD 모형처럼 ADDI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형 모델로, 예를 들어서 마일 모델이라면 이번에 마이크로러닝을 만들 때는 학습 촉진이 중요하면 촉진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프로그램 설계가 있으면 프로그램 설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가지 모델을 다 써보니까 이 2가지 모델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할 때는 마일 모형을, 대신에 마이크로러닝을 주제를 선정할 때는 이렇게 좀 3D 모형이 되게 적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개발과 운영 전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설계와 개발 부분에 더 특화된 부분이 좀 3D 모형이다라고 생각해서 각각의 좀 마이크론을 개발하실 때 적합할 때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3D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좀 9단계로 거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ATD 2020 버추얼 컨퍼런스에 소개됐던 사례인데 9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학습 주제와 마이크로러닝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벨롭 단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예시로 들었던 셰넌 팁턴의 예시로 들었던 건 뭐냐면 네트워킹이라는 주제에서 어떤 주제를 뽑아낼 것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했는데요. 결국은 영업 직원이나 아니면 뭐 고객 응대 직원에서 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좀 뽑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 다 이제 적어봅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이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해요. 뭐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또 짧게 하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쭉 주제를 적고 이 포스트잇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합니다. 다 모아주는 거죠. 분류별로.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이 분류별로 구분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상태를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되게 중요해라고 뽑아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이크로러닝을 어떤 걸 제일 만들어야 되지, 먼저 만들어야지 하면 이런 방식, 즉 3D 모형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러닝의 설계 고도화인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는데 그동안의 HRD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못해 그러면 많은 정보를 줘. 기억을 못해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줘. 실행을 안 해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줘. 이렇게 접근했었거든요. 이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프랙티스를 하고 그리고 어떤 챌린지를 주고 실천하게 하는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산출물에 따른 교수 전략에 이어서 업무 난이도나 복잡성에 따라서 보다 마이크로러닝을 설계할 때도 조금 더 실습 지향적으로 설계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워크프로 러닝을 전체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동안은 저희는 필수 학습, 푸시 트레이닝이죠. 그리고 아니면 선택형 학습, 풀러닝, 풀 트레이닝이죠. 이런 부분에 어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에 되게 집중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HRD적으로는 되게 유효성이라는 거에서는 의문점이었죠. 결국 학습자들이 워크프로에서는 학습을 되게 기억하고 있는 걸 강화시키고 그리고 퍼포먼스,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지식들을 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지식 공유가 되게 중요한 유효성이 높았는데 그동안은 오프라인 중심의 HRD는 좀 거꾸로 됐던 부분이죠.
정형학습 중심의 HRD는요. 근데 이거를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강화나 퍼포먼스 서포트나 지식 공유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나 기본적인 워크프로 러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러닝 인더 워크프로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학습을 말했지만 학습을 한 거를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기억 활용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컴캐스트란 여기는 이제 기억하는 플랫폼이고요. 휴넷 MBA 사례입니다. 그래서 망각곡선 즉 저희가 하루가 지나면 거의 80% 까먹거든요. 근데 학습자들이 오프라인이나 이러닝으로 학습했던 거를 이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맞춰서 4번 정도 계속 모바일 푸싱으로 기억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거죠. 일단 학습자들은 학습을 한 거를 기억을 해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단계를 계속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기억한 걸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게 컴캐스트에 좀 좋은 사례가 나와서 그런 건데 컴캐스트는 신입사원 교육에 사전 이론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학습 내용을 테스트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이러닝 방식과 똑같죠. 그런데 이 학습한 내용을 자기가 현장에 실천했다는 거를 되게 입증하는 사이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넣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냥 그 위치를 GPS로 찍거나 이런 만으로도 되게 이게 학습을 했다, 현장에서 실천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 현장에 실천을 인정한 걸 바로 관리자한테 보냅니다. 관리자에게 보내면 관리자들이 피드백하는까지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인 거죠. 즉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관리자까지 연결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매니저의 참여를 되게 유도시켰고 결국은 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컴캐스트는 그냥 온보딩 교육, 즉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뭐 경력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거의 70개 분야로 다 완전히 확장됐다는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는 그동안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바일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위스 VBS사의 이제 에코피처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완전 재학습을 즉 학습 영역에서 성과 영역으로 들어가는 쪽에 완전히 집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모바일 플랫폼이 도와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걸 기억해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걸 복습해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걸 실천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세요라는 식으로 모바일 플랫폼 하나로 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는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입니다. LXD라 불리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제이나트에 지금 올해 초에 서베이를 한 거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학습 방식이 어떤 거예요? 가장 필수적인 학습 방식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1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다 인포멀 러닝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닝, 컨퍼런스, 오프라인 교육은 전부 다 꼴등에서 1, 2, 3입니다. 인포멀 러닝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특히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는 성실한 인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식이 접근이 되게 암묵지가 되게 많아지고 인포멀한 지식이 많아지고 결국은 잡히지 않는 지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즉 복잡하고 창의적인 업무가 되게 많아지는 환경하에서는 결국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러닝의 어떤 정형학습보다는 인포멀 러닝에 대한 접근 방법, 통합적 접근 방법이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닝, 그동안에 우리는 교수 설계자라 불렀습니다. ID라 불렀죠. 즉 교육 담당자들은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목표였는데 지금은 인포멀 러닝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즉 LXD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인터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 즉 상호작용을 설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할 툴과 그리고 성과, 퍼포먼스 서포트 툴과 아니면 케이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가도록 할게요. 모멘트 오브 니즈 자체를 따라서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좀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입사원 교육 안에 좀 인포멀로 확장하자라고 하면 신입사원 교육은 마이크로닝도 필요하고 이런 책도 읽어보면 좋겠다. 도서 서비스를 넣고 실습 시뮬레이션 넣을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인포멀한 환경들을 같이 설계해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벤트성 학습으로는 1박 2일이라든지 하루짜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설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습을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 즉 1박 2일이나 2박 3일 과정 가지고는 성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학습을 이벤트가 아니라 학습을 하나의 여정으로, 즉 러닝 전이로 보라는 게 바로 학습 자체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야만
학습하고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을 종합적인 인포멀 러닝까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러닝 전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런 러닝 전이를 프로그램을 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치에서 결국 포멀 러닝을 설계하고 거기에 인포멀 러닝을 인터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 요소로 각각 나눠서 설계하는 방식이죠. 휴넷이 설계했던 것들을 좀 예시로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곧 저희가 이런 것들이 지금 플랫폼으로 지원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마 러닝 저니 메이커를 아마 지금 뒤에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시연도 드릴 겁니다. 결국은 학습 요소, 오프라인 플립 러닝, 뭐 오프라인 진단, 소셜 러닝, 그다음에 게시판 이런 것들을 그냥 요 위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세부 컨텐츠에서 요걸 그냥 드래그로 넣으시면 하나의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형학습, 소셜러닝, 협업기관 70, 그러니까 2010, 70 영역이 전반적으로 좀 하나의 학습자에 보이면서 종합적인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휴넷의 랩스가 자랑하는 러닝 저니 메이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환경인데요. 결국은 현재 디지털로 변환되면 될수록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자를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자를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최근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중간이 사라졌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학교들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중간의 아이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인데 오프라인에서 도움이 없다 보니까 다 하위로 내려가고 잘하는 사람은 뭐 무조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잘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상위와 하위 지금 교육 격차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집단에서는 또 온라인으로 가니까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학습 방식은 맞춤형으로 해주고 학습 동기부여를 설계해주고 그리고 학습 체제는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있는 학습을 설계해주는 게 디지털로서 오프라인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은 도와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댑티브 러닝, 맞춤형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2019년에 GSS에서 한 사례에 의하면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은 바로 1, 2, 3위가 모두 어댑티브 러닝입니다. AI를 활용한. 그리고 지금 활용하는 오프라인 교육과 이러닝은 10위권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거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세그멘테이션, 컨텐츠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러닝까지 5가지 요소가 있고요. 우리는 AI가 있어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컨텐츠만을 개인화시켜줘도 맞춤형 학습을 되게 진행한다는 거죠. 단계별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맞춤형 학습을 하기 위해서요. 디지털 환경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댑티브 러닝에 3요소가 있는데 마이크로 러닝, 자기주도 학습, 데이터 기반이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좀 시간 관계상 데이터 기반만 설명을 드리면 AI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해결해 준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만 뽑으면 되게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에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또 교육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디지털이제이션, 데이터의 디지털화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기반의 활용 이 모든 프로세스를 되게 정성 있게 해야 맞춤형 학습과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학습에서 일어나는 학습 경험들의 데이터는 지금 너무 데이터 디지털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 교육에서 어떤 학습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거 데이터화 하시나요? 그리고 같이 모둠 학습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둠을 통해서 실습을 합니다. 이거 데이터화 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장이든 업무 환경이든 학습과 성과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데이터화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최근에 XAPI, Experience API라 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표준, 교육에 있는 데이터 표준을 만든 학습 경험의 데이터 표준을 만든 게 바로 XAP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국 레시아드가 오일 체인지 업셀링이라는 과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디아가 결국은 프리미엄 신테틱 오일을 팔았어요 라고 학습과 관련된 그리고 학습 성과 관련된 거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결과와 컨텍스트를 이렇게 쭉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장이 되면 결국은 이 XAPI가 저희가 2017년에 되게 이슈가 됐던 단어인데 미국 현장에서는 현재 이 학습 데이터 표준이 올해 이제 벌추얼 컨퍼런스에 갔더니 이 조사 결과가 거의 30% 정도가 XAPI를 도입하고 있더라. 그리고 5개 이상 하는 기업도 거의 5% 육박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글로벌하게 표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 표준을 구축했으면 이때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적용의 활용 방법인데 개인 맞춤형 학습, 개인 맞춤형 학습 피드백, 학습 과정과 상관관계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설계 및 관리, 예측 모형을 통한 선도적 관리까지 이렇게 활용적인 방법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석 방법은 결국 이렇습니다. SVO로 나눠서 제가 세 가지씩만 데이터를 넣었어요. 사원 2년차, 4년차, 대리 1년차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 교육 담당자들이 가설을 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I 전문가가 아니라요. 결국 사원 2년차와 4년차가 많이 듣는 컨텐츠의 차이는 그러면 2년차가 많이 듣는 컨텐츠는 사원 2년차한테 이런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검색하고 학습하는 비율은 이게 뭐 90 몇 프로다라고 하면 손익분기점을 검색하면 바로 이 컨텐츠를 뜨게 만드는 거죠. 메모론과와 관련 원과를 동시에 듣는 학습자의 비율은 이게 뭐 80% 넘는다 하면 같이 컨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검증하고 알고리즘을 짜주는 게 이 데이터 분석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되게 다양한 활용 결과인데요. 결국 맞춤형 큐레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학습을 피드백도 이 데이터에 의해서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지금 우무라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결국 얼굴 인식을 하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화 시켜서 본인이 이제 스피치를 해가지고 그냥 인공지능 입장에서 데이터를 그냥 맞춤으로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그다음 음성 성량에 따라서 각각의 장점들을 표시해주고 종합적인 피드백은 조금 더 크게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1차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STT 즉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단어들에 대해서 쭉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렇게 맞춤형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를 활용하면 교육 담당자가 결국은 이런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입체적인 교육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장님 어느 지점이 학습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사장님 뭐뭐 지점은 이 지점보다 거의 50% 이하가 학습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학습을 좀 강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입체적인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게이미피케이션 간단하게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디지털 러닝에서 결국 어댑티브 러닝이 중요하고 결국은 학습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 즉 게임화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PBL만 아시면 되는데 포인트를 주거나 배지를 달아주거나 레벨이나 리더보드를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챌린지까지 활용하시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이 디지털 학습의 학습자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비리테일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그냥 그 실제 그 실물적인 보상까지 연결해 줬더니 되게 좋았다는 사례고요. 그리고 나노디글이라고 이렇게 학습한 걸 되게 인정해 주는 방식이죠. 한 3개월짜리 학습을 하거나 1개월짜리 학습할 때 조금씩 이렇게 발급을 해줘서 이거를 사내 학습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학습자까지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구축하려면 24/7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밀레니얼들은 사무실에서 지금 그 디지털 러닝을 하는 비율이 18%밖에 안 되고요. 출퇴근이 거의 24%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떨까요? 사무실에 있는 이러닝 환경이 아니라 모바일로 언제든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접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환경에서는 혼자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사례인데요. 개인별로 이러닝을 시켰던데 수료율이 2%밖에 안 되고 팀학습 및 피드백, 팀학습을 했더니 22%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팀학습 및 어떤 강사의 피드백까지 있었더니 교수의 피드백까지 있었더니 44%까지 올라가더랍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자들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팀을 짜주거나 아니면 실시간 튜터링을 붙여주는 것만 해도 되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의 행동 발달과 학습은 결국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원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디지털 환경에서 소셜하게 구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제롬 글렌이 얘기했지만 되게 집단 지성이 되게 중요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지금 지식들은 혼자서 학습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위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소학과라고 소학과 의사들이 같이 치료법을 공유하는 사이트처럼 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까지 공유를 하면 되게 좋은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언택트 러닝, 러닝 인 더 워크플로우. 그래서 결국은 러닝 익스피리언스까지 나가는데 자기주도 학습 환경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 HRD는 트레이너 중심이었다면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해진 학습 일자가 아니라 모멘트 오브 니즈, 즉 24시간 24/7 일주일 내내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학습을 여정으로 보는 러닝 저니, 그리고 교실이 아니라 교실과 디지털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결국은 교수 설계자가 아니라 학습 경험 설계자, 그리고 교육 관리자가 아닌 전체적인 학습 경험 생태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가야 우리 HRD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 코로나로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마찬가지로 되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HRD가 그동안의 산업화 시대에 오프라인 중심의 유물로 다녔던 이런 HRD에서 되게 디지털 지향적으로 그리고 학습자 지향적으로 되게 변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듣고 계신 HR더 분들이 조금 더 디지털에 친숙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까우신 HR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